네, 김종효 애널리스트와 함께 스마트머니의 선택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영리한 돈들은 어디에서 어떻게 머무르고 있는 것일까요? 좀 우리 쪽으로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김종효 애널리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시장이 그래도 다행이다 싶긴 한데 올랐는데 한 1900선 미만이에요? 예. 일단 여기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어떤 지수대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아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이런 얘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로 쏠리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시장이 아직까지는 어지럽다는 이야기일 텐데, 자, 오늘 반등의 이유부터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 반등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시장의 최근 그러니까 반락을 시킨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결국은 동남아 우려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게 조금 줄어드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인도 루피아라든지 인도네시아 루피아화, 그리고 브라질이나 여타 국가들의 흐름도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일단은 시장에서 이제 반등의 근거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 이 경제 지표 회복입니다. 중국이나 유럽 PMI가 생각보다 좀 빠르게 개선되면서 시장 예상치를 많이 넘어서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이 유럽 PMI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살펴봐야 되는 것은 지금 프로그램 매매입니다. 지금 프로그램 매매를 고려했을 경우에 지금 보시면 대형주에 대해서는 대거 매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거든요. 프로그램 지금 현재 2천억에 넘는 매도가 나오겠음에도 불구하고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를 합쳐보면 전체적으로 그렇게 크게 매도하고 있지 않은 모습, 오히려 강력하게 매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 이유 정도가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반등을 좀 꾀하고 있는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서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수급적 요인입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각 매매 주체별 동향이 나오는데요. 개인 투자자는 적극적으로 팔고 있지만 오늘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나 다른 종목군들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고 있는 모습이죠. 기관들은 주체별로 조금 엇갈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지금 선택받은 삼성전자를 포함한 IT 종목군들의 급등이 나타나면서 외국인들 현재 지금 1,000억 넘게 주식을 사고 있는 구간에서의 주력은 시장을 사는 것이 아니라 IT 종목을 사고 있고 IT 종목 내에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주력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 이 점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고요. 그 다음 오늘 자동차 쪽에서는, 운수장비 쪽에서는 투신권을 중심으로 하는 기관 매수가 엄청나게 좀 확대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조선주와 함께 자동차 종목들, 자동차 종목군들 중에서는 완성차보다는 자동차 부품주의 강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오늘 시장의 반등을 주도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재료적으로 보면 경제지표 호전과 함께 그동안 악재로 작용했던 것들이 조금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게 반등의 이유고요. 수급적으로 살펴봤을 때는 기관은 자동차 부품과 함께 조선주를, 외국인들은 IT 종목을 중심적으로 삼으로써 오늘 상승 종목 수도 전체적으로 이제 낙폭과대에서 확대되고 있는 양상입니다만, 업종별로 봤을 때는 외국인은 IT, 그 다음에 기관들은 자동차 부품이나 조선주를 중심으로 사는 모습 속에서 오늘 시장의 특징을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운송주라고 그래서 이게 자동차주냐 싶었더니 아니네요. 조선주군요. 그렇게 된다면 조선주는 좀 유럽 쪽을 보는 그런 경향이 강하고, 오늘 보니까 상대적으로 뉴욕 증시를 보면은, 나스닥 쪽이 좀 더 강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서로 엇갈린 시각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다시 말해서, 외국인은 좀 뉴욕 쪽을 바라보면서 단타성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 유럽의 지표에 보다 더 상승의 모멘텀을 기관은 걸고 있는 것은 아닌지 특징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들의 특징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그 외국인들의 최근의 매매 동향을 살펴보시면 지수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개별 종목에 대한 관심이거든요. 근데 그 종목에 대한 관심이 지수의 영향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조금 달라지고 있다. 그래서 외국인이 전체 시장에 미치는 매매 영향력, 지수에 대한 영향력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개별 종목의 영향력은 굉장히 커진 상황이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IT 종목을 강하게 매수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IT 신제품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에 대한 기대감이 적어도 9월 초반 IFA 이전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것은 일종의 좀 모멘텀 투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삼성전자가 정말 좋아서 매수하고 있다라는 느낌보다는 기존에 많이 팔아놨던 물량들을 조금 환매하려는 이 환매 심리와 함께 IFA를 바라보는, 갤럭시 노트 3를 바라보는 모멘텀적인 시각이 시장에 유입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큰 덩어리의 돈은 최근에 유럽을 노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의 경제지표가 회복되고 있는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유럽 경제지표의 회복이 지금 전반적으로 전 국가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안에서 회복되고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가고 있고, 그동안 이제 첫 번째 캐리 트레이드의 환수 과정에서 시장에 관심을 가졌던 건 맨 처음 일본, 그 다음이 미국, 이번에는 유럽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국내 증시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강력한 매수 관점으로 돌아설 것이다라는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있고요. 외국인들의 오늘 매수에 의해서 다시 또 매수 기조로 돌아섰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직은 조금 오버센스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력도에서는 우리나라가 아직은 좀 여전히 좀 뒤로 처지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종목별로 여기에 대해서 어느 지역에 조금 더 자금이 흘러 들어간다면 여기에 보다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을 많이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저기 지금 현재 집중하고 있는 것은 유럽 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유럽 관련 수혜주에 대해서도 얘기가 좀 나와야 될 것 같나요? 네. 근데 이미 많이 오르지 않았나요? 조선주 같은 경우는 한 번쯤은 수차례 좀 시세를 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조선주는 뭐 제가 이미 말씀드린 지가 꽤 됐는데요. 어차피 뭐 장기적인 매수 관점은 계속 이어져야 되겠지만, 뭐 단기적인 등락까지 뭐 매일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장기적인 시각에서는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회복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전반적으로 모든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선박금융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금리에 민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업황이 정말 좋아서 움직이는 것보다는 향후 배 가격이 더 올라갈 걸 우려해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주문 개선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방향으로 좀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본격적인 반등이보다 단기적인 어떤 반등이다라고 보고 있고, 장기적인 시각에서는 어느 정도 바닥을 치고 좀 회복되는 모습이 일부 나타날 수 있다. 그렇지만 조선업종도 정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노력들이 필요한데요. 먼저 우리가 유럽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온 이제 기사 내용들을 보면 언론을 믿으면 안 되는 게, 유럽이 정말 뭔가 굉장히 좋아지는 것처럼 50 이상의 숫자에만 좀 주력하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유럽의 제조업 PMI, 그리고 비제조업 PMI가 모두 50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모습이 아닌가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국가별로 봤을 때 여전히 PMI가 50 이상에서 놀고 있는 것은 독일 하나입니다. 독일 비중이 절대적으로 크다 보니까 독일의 제조업 회복, 독일의 대외 수출 회복, 역내 수출이 아닌 대외 수출 회복에 지금 연동돼서 좋게 보이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프랑스가 좋아지고 있는데, 프랑스는 제조업의 개선이라기보다는 소매지표의 개선에 의한 내수의 개선이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뭐 이태리를 비롯한 일부 국가들, 상대적으로 제조업에 강점이 있는 국가들의 회복이 두드러지고 있지만, 제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그리스라든가 이런 국가들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과거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지금 회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과거 추이를 좀 보자면 이들 국가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프랑스를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일단 이번 분기부터 분기별 경제 성장률이 플러스권으로 돌아서고 있죠. 이 플러스권으로 돌아서고 있는 흐름이 과연 무엇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될 텐데요. 지금 보면 프랑스 가계의 소비 여력 회복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소비 여력이 회복되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최근 주택 관련 대출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소비 여력이 조금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 심리도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데, 지금 레벨을 보시면 2008년도 위기 수준과 별로 다르지 않는 레벨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지금 바닥 쳤다라는 표현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회복하고 있다라고 보기엔 아직까지 좀 부족함이 있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프랑스는 이것을 반영하면서 깍크 40 지수 중에서 가장 탄력적인 것은 뭐 까르푸를 비롯한 그 프랑스 소매 업종의 종목군들이 최근 가장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점도 특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유럽 수출을 하는 방향에 있어서 역외 수출이 아닌 역내 수출이 많은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나 그 주변 국가 내부로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거든요, 프랑스가.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런 것들이 좀 회복되고 있고, 선행지수로 볼 수 있는 유로존 경기기대지수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프랑스 경제가 본궤도로 올라선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프랑스도 보셨다시피 2008년도에 바닥을 찍고 나서 회복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이 전체적인 수준, 레벨 수준은 아직까지 호황 수준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레벨 기준으로 봤을 때 프랑스는 이제 막 갓 회복하려는 시도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 회복 시도는 결국은 유럽 경제가 수요 견인으로 강력하게 일어났을 때나 가능한 얘기지, 이렇게 뭐 그리스의 문제가 터질 가능성, 독일의 선거 관련된 위험이 있는 가능성에서 탄력적으로 돌아설 가능성은 저는 제로에 가깝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로존은 여전히 3분기에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유로존과 관련돼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은
유로존 수입이 늘어야 좋은 건데 지금은 유로존 경제 회복은 유로존 독일 수출이 늘어서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더 불리할 수 있는 거죠. 그만큼 경쟁할 수 있는 독일의 자동차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 과연 좋은 뉴스인지는 우리가 좀 곱씹어서 생각해 봐야 되겠다. 오히려 지금 유럽에서 수입이 늘어나고 있는 쪽은 베트남을 통한 IT 수출 정도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가 있겠고, 또 지금 지표상으로 화학제품 수출들이 많이 늘었는데 여기 늘어난 화학제품들은 우리가 흔히 아는 ABS, PVC 같은 일반적인 화학제품이 아니라 LCD용 뭐 소재라든지 이런 좀 첨단 쪽에 가까운 그런 화학 소재들의 매출, 또 필름 소재 매출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화학도 일반적인 석유화학 제품이 아닌 좀 다른 쪽의 제품이라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 본다면 결국은 이쪽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한정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유럽의 경기가 좋아질 때 유럽의 수입이 급증하고 중국의 대유로 수출이 급증을 해야 우리 기업들이 수혜를 받는 거죠. 근데 그런 그림들은 아직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유럽 경기 좋아지고 있으니까 우리 경기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니냐? 굉장히 위험한 시각이고요. 잠깐 중국의 PMI를 말씀드리자면 중국 PMI 51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리커창이 아주 대놓고 나서서 중소기업들을 죽여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올 연말까지 너 지적을 해서 얼마까지 설비를 줄이고 아예 없애라고 해서 가동률을 지금 60%까지 낮아진 것을 80%까지 회복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80%까지의 회복은 자연스럽게 경기가 좋아서 가동률이 회복되는 게 아니라 설비 자체를 없애버림으로써 좋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구조조정 과정에서 낮아졌던 지수가 조금 올라가고 있다. 왜냐하면 이제 구조조정이 서서히 3분기까지 지나가면서 마무리되는 시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좋아지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정말 중국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 것을 해석하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PMI의 증가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의외로 제한적이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뭐 그 전에 말씀을 좀 해주셨던 것 같은데 그런 맥락에서 보게 된다면 사실 여기서 조금은 부연 설명이 될 수도 있겠지만 유럽 쪽도 수출이 늘어서 좋아지고 있고요. 독일을 중심으로. 미국도 사실 그래요. 수입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자체적인 자생력이 커지고 있다는 것뿐이면 우리 증시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우리 경제도 아무런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동남아 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동남아 수출을 통해서 우리나라 수출 많이 늘려놨죠. 그럼 더 위험해지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렇게 동남아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많아지는데 지금 모든 리포트들은 괜찮다고 그러거든요. 우리나라의 펀더멘탈이나 외환 보유고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괜찮다. 이것도 조금은 역발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그러니까 드는데. 자본 수지 측면에서 보면 크게 문제가 없겠죠. 왜냐하면 충분한 달러를 가지고 있고 객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큰 문제가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수출 지표로만 놓고 봤을 때는 동남아가 붕괴되었을 때 과연 동남아 수출 감소되는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유럽이나 미국에서 늘어날 수 있느냐. 불분명하다라는 거죠. 물론 IT나 일부 기업들은 꾸준하게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만 우리도 이제 더 이상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현대차의 매출의 60%가 해외에서 발생한 것을 국내 정부에 기재하고 있는 거고요. 삼성전자의 매출 중에도 상당 부분, 또 특히 가장 수익성이 높은 휴대폰 부분의 상당 부분이 베트남 법인에서 잡히고 있는 걸 한국 정부에 적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기업들의 실적을 보면 굉장히 화려한데 실제로 국내에서 그 돈이 돌지 않다 보니까 국내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업 실적도 좋고 PR도 낮고 PBR도 낮은 수준까지 왔는데 왜 주가가 이 모양이지? 왜 우리나라 시장이 이렇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만약에 동남아 구간의 전반적인 수출이 줄어든다면 주요 수출 기업들의 탄력이 둔화될 가능성, 특히 그쪽의 주력 수출 시장으로 삼고 있는 석유화학 제품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이런 쪽의 타격은 좀 더 길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종우 애널리스트도 여기서 시장이 충분히 매력적인 과매도의 국면이라고 보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정도 빠진 게 과매도 국면일 수는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것은 자꾸 이제 밸류에이션 얘기하는데 PBR도 마찬가지입니다만 PBR도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할인율이 늘어나기 때문에 자산 가격은 자연스럽게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의 흐름을 우리가 파악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 많이 봤던 게 이제 PR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PR도 흔들릴 가능성이 조금 높다라는 거죠. PER이요? PBR이요? PBR도 흔들릴 가능성이 높고 PR도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데 2분기 같은 경우에 이제 석유화학 업체나 철강 업체들 워낙 실적을 낮춰놓다 보니까 그 낮아진 실적 추정치보다 좋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 그럼 이제부터 반등 아니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동남아 쪽에서 경제 위축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이들 국가들의 뭐 정책상 뭐 달러를 계속 사들이는 모습 이렇게 환율을 방어하는 모습 속에 쓸데없는 돈을 쓰고 경제 탄력도가 줄어든다면 그쪽의 수출 물량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들 기업의 실적 회복도 또 지연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뭐 여전히 항상 말씀드리지만 소재 업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심이 없고요. 뭐 트레이딩 정도가 아니라면 단기 트레이딩 정도 아니라 관심이 없고 그나마 이제 유럽 쪽에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기업들을 꼽아보자면 자동차 관련 기업 중에서는 한국 타이어 정도. 한국 타이어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이 삼성 SDI. 물론 매출은 굉장히 미미할 것입니다만 BMW i3라든지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이제 500C 첸토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피아트의 그 칭케첸토 그 모델의 전기차에도 지금 삼성 SDI가 납품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이런 뭐 삼성 SD 같은 것들이 장기적으로 보면 유럽의 전체적인 상황과 상관없이 매출이 좀 늘어날 수 있는 기업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그나마 괜찮은 것이 시가총액 상해 종목 중에서 유럽 비중이 가장 높은데 네.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K3 같은 게 거기서 잘 팔리는 게 아니라 유럽은 이제 C 세그먼트 준준형 차가 주력이라고 볼 수 있는 시장이죠. 근데 이 시장에서 뭐 벤가라든지 아니면 시드와 같은 유럽 전략형 모델들이 그나마 좀 잘 팔리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입장에서 굉장히 열받는 건 이 모델을 한국에서 하나도 안 팔고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이 모델들은 거의 한 2년에 한 번씩 계속 신모델로 체인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 시장에서 경쟁이 워낙 그 C 세그먼트가 치열하다 보니까 계속 빠르게 바꿔주고 있고 사양도 높여주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게 일단 뭐 개인적인 소비자로서 조금 화가 나긴 합니다만 중요한 건 이제 그게 아니라 어쨌든 유럽 쪽에서 기아차는 전략적인 모델을 잘 팔므로써 어느 정도 선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괜찮아 보인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전기차들이 주력으로 나오고 있는데 과연 현대기아차가 전기차를 해외 시장에서도 잘 팔 수 있을지는 좀 더 이제 검증이 필요한 것 같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세트 쪽에서는 조금 부진한 모습이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부품 쪽의 수요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또 저가 모델 런칭에 따른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정도는 유럽의 수입이 늘지 않더라도 유럽이 지금 수입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점에서 이들 종목에 대해서는 좀 비교적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실질적 유럽 수혜주 제일기획도 들어가 있는데요. 제일기획 같은 경우는 이걸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제일기획이 인수한 광고회사가 유럽 회사, 미국 회사 하나씩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삼성전자의 그 신모델들을 계속 런칭하기 위한 노력 속에서 제일기획의 매출은 좀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내년에 소치 올림픽 있지 않습니까? 소치 올림픽을 동계 올림픽을 중심으로 해서 그와 관련된 스포츠 마케팅이 아마도 이제 올해 겨울부터는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기대감이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제일기획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얼마 전에 대신증권 자료에 보면 제가 아마 지난주 그 시간에 한 것 같은데요. 네. 3위, 4위 내에 들어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유럽 쪽에서요? 그러니까 전체 매출 비중,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유럽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을 꼽으면 1위가 기아차, 2위가 삼성전자, 3, 4위 내에 아마 제일기획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예.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이제 제일기획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인 경기와 상관없이 네. 유럽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과거 유럽 매출 비중이 높았으니까 주목해봐야 돼. 이건 좀 위험한 시각이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유럽에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매출이 늘어갈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굳이 골라보자면 네. 좀 이런 종목군들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일단 지수를 보기에는 녹록치 않은 상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유럽 경기가 살아나는 것 같으니까 우리 증시도 괜찮아질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섣부른 판단은 지금 하기엔 너무나 어렵다는 이야기. 더불어서 지금 유럽 쪽에 3분기로 갈수록 좀 불확실성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다는 점에서 조금 더 종목을 골라내는 작업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종목이네요, 결국은. 그러면 좀 특징주를 좀 보도록 할게요. 지수 자체는 일단은 제껴두고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주목해볼 반등장이었잖아요. 여기서 조금 더 주목해볼 만한 특징주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일단 2차전지 관련주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미국 시장에서도 지금 꺼지지 않는 불꽃이 하나 있죠. 바로 테슬라입니다.
$100대 넘어갈 때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에 여기가 고점이 아닌가 생각을 했었고, 그때 이제 $20가 고점이다라고 보고서 냈던 메릴 린치였던 거야 제가 좀 헷갈리는데, 외국계 보고서에서 다시 한번 또 강력 매도 의견 냈거든요. 근데 그걸 비웃기라던 듯이 지금 $150 수준에 가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테슬라의 열기는 꺼지지 않는 불꽃이 되고 있고, 어제 CNBC 방송 제가 이제 자기 전에 잠깐 보니까 그 테슬라의 그 CEO가 방송에 나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앨런 머스크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제가 정확하게 해석은 다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뭐 대체적인 내용을 보자면 지금 테슬라 S의 성과를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올 X 모델,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저가 모델에 볼 수 있는 X 모델에 대한 가능성, 이런 것들이 언급이 되면서, 그 다음에 신문 기사에 뭐가 나왔냐면 그동안 파나소닉에서 2차 전지를 물량을 받았는데, 이게 이제 조금 앞으로 더 많이 10만 대 이상을 생산해내야 되는데, 물량이 달리다 보니까 파나소닉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다른 여러 업체들에게 2차 전지를 시험하는 단계에서 삼성 SDI 것도 테스트하고 있다라는 썰이 과거부터 있었는데, 이게 이제 신문지상에 정말 부각돼서 나온, 직접 얘기한 건 아니고요. 이제 그 이후에, 어제 이제 방송 나온 이후에 외신들에서 이제 언급된 것에 의하면 삼성 SDI 쪽도 테스트가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실제로 테스트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제 그쪽에 런칭이 되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테슬라 S가 뭐 전 세계적으로 100만 대, 200만 대, 뭐 1000만 대 팔리는 그런 차량은 아닙니다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높은 밸류에이션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말 그대로 첨단 종목이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분명히 똑같은 배터리 팩을 뭐 쓴 것은 아닙니다만, 다른 자동차들은 기껏해 한번 충전해서 100km밖에 못 가는 걸 300km 가게 만들었거든요. 그렇다면 그 기술력을 지금 다른 업체들이 얼만큼 쫓아갈지 여부도 살펴봐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건 삼성 SDI가 지금 파나소닉이 만드는 방식 그대로 테슬라에게 납품을 성공할 수 있을지가 핵심이고요. 만약에 납품을 하게 된다면 주가는 급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그런 뉴스가 알려지면서 그렇죠. 삼성 SDI라든지 일진머티리얼즈 같은 종목군들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저는 이들 종목에 대해서는 여전히 단기적인 급등을 이어나간다면 적극적으로 팔아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전기차 지금 당장 안 되는 시장입니다. 아무리 말씀드려도 뭐 지금 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안 믿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안 믿을 것 같은데요. 네, 전기차가 지금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3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관련 인프라들 깔아야 되는데 걸리는 시간, 그리고 이 전기차 아무리 보조금을 많이 줘봐야 소형차가 2천만 원 정도의 수준이라면 살 사람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건 거리죠, 거리. 지금 한 번 충전해서 100km, 에어컨 틀면 한 7, 80km 가는 차를 계속 30분마다 충전해가면, 급속 충전해가면서 쓸 사람이 제 생각엔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시내 안에서만 움직이고, 하루 한 번 운행 거리가 30km 이내인 그런 뭐 차량들은 뭐 전기차로 바꾸는 것도 가능하다. 또 뭐 제주도처럼 제한된 범위 내에서 차가 움직이는 그런 이 섬 내에서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만, 정말 대도시라든지 이런 쪽에서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끊임없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연료를 쓰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환경에서 전기차 확산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기술 단계가 한 2단계는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 전기차 관련해서 막 흥분해가지고 삼성의 SDI나 못 샀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시각이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기다리면 또 매수의 기회가 온다는 말씀이시네요, 이쪽에서는. 그러니까 아예 장기적으로 보면서 지금부터 분할 매수로 담아나가겠다는 적극 찬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기차 관련 종목 못 샀는데 지금이라도 사야 되지 않을까? 급등하면 사야지라는 생각은 너무 위험하다라는 거고요. 특히 일진머티리얼즈 같은 기업들은 더 위험하지 않을까? 일렉포일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양극재를 일렉포일로 싸는 것을 만드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일렉포일도 많이 쓸 거야. 요즘 증산도 했어. 좋지 않아? 그런데 그 지금 일진머티리얼즈가 만들어낼 수 있는 일렉포일은 말 그대로 중소형 전지에나 쓰일 수 있는 거고요. 대형 전지로 갔을 때 아직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만약에 테슬라 납품으로 가고 있는 거라면 일진머티리얼즈는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테슬라가 쓰고 있는 전지의 방식은 뭐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심지엄연구원과도 한번 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만들고 있는 방식이 지금 이제 배터리 팩 형식이 아니라 원통형 건전지 방식이거든요. 이 원통형 건전지 방식에서는 실제로 일렉포일 자체가 얼마나 쓰일지 알 수 없는 구간에서 관련주들이 다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PS텍이라든지 뭐 이런 많은 종목군들이 있는데, 그들 종목에 대해서는 최근에 이제 밸류에이션 수준도 굉장히 많이 높아졌고,
상대적으로 이 재료가 또 악재로 돌아올 경우에 받을 타격을 고려해 본다면 우리가 항상 투자라고 하는 것은 리스크 대비 이익을 고려를 해야 되는 겁니다. 리스크는 고려하지 않고 이익만 고려한다면 뭐 지금 단기적으로 급등하고 있는 종목 다 쫓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이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장기적으로는 삼성 SDI와 LG화학 정도를 계속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지금 당장 뭐 이렇게 개별적인 이슈로 올라가고 있는 종목군들 쫓아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앨런 머스크가 장기적으로 성공할 것으로 보지만 테슬라도 이제 주가가 빠질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이 시간을 통해서 항상 얘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전기차를 모두 다 몽땅 말씀을 하지만요, 테마성의 주도주로는 일진 머티리얼즈, 기업 펀더멘탈 그런 거 상관없이요. 가장 눈여겨보는 거고, 그 외에 삼성 SDI와 LG가 따로 떼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그건 많이 감안을 하실 것 같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했고, 글쎄 오늘 자동차 부품주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신다고 오히려 좀 조선주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기도 했는데 자동차 부품주 눈여겨보시는 이거 뭐예요? 조선주는 최근에 꾸준하게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제가 과거부터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고요. 기존에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금리가 급등하는 구간에서 선박금융 먼저 쓰기 위해서 지금 수주를 한 해운사들이 많고. 금리 급등하기 전에 돈 일단 끌어다 지금 선박금융 하겠다 이런 의미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선박금융을 미리 해놔야 싼 가격에 배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향후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몰라도 어쨌든 미리 배를 만들어야 되는 해운사 입장에서는 더 싸게 배를 만들어야 되는 시점이고요. 정말 경기가 이제 정상화된다면 지금처럼 1%, 2% 금리는 그 어디서도 돈을 못 구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경기가 정상화됐을 때 금리 10년물 국채 금리가 4%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은 많이 올라서 3%대라고 하더라도 지금 그 고점 대비해서 4% 대비해서는 75%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빨리 돈을 땡겨야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도 올해 연초에 금리 올라가기 이전에 회사채를 대거 발행한 이유도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본격적으로 업황이 돌아섰다라고 보기에는 아직 부족한 측면이 굉장히 많고 중국의 고성장을 포기했기 때문에 과거처럼 원자재 끌어다 이 대규모로 이제 건설하고 증설하고 이런 것들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업황 자체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금리의 움직임에 의해서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물량들이 최근에 클락슨 신조 성과까지 끌어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선주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기존의 시각을 유지하면서 이 종목들도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장기적인 시각으로 봐라. 난 조선주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천천히 담으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자동차 부품주를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오늘 기관들의 매수가 좀 폭발을 하고 있는 양상인데요. 물론 이제 완성차 종목 쪽으로도 매수가 좀 유입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실제적으로 오늘은 단기성 호재가 나왔던 만도 같은 종목이라든지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주가의 급등락이 좀 확대되고 있는 한라비스테온 공조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의 어느 정도 좀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종목으로 봤을 때는 지금 단기 급등하고 있는 한일이야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보다는 왜냐하면 저는 그 미국 시장에서도 자동차 이익률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니까요.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할부금융을 이용하는 자동차 시장도 상대적으로 둔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겠죠. 지금처럼 5%의 70개월, 50개월 정도의 장기 그 플랜으로 돈을 빌려주는 것은 경기가 정상화된다면 기대해 볼 수 없는 그런 금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금리 올라가기 전에 땡겨 사는 그런 수요가 발생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하반기에는 오히려 금리가 추가적으로 계속 급등하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신용카드 남발하는 것도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결국은 할부금융을 이용한 자동차 시장의 탄력도 둔화되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는 것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지금 최근에 밸류 저점까지 내려왔는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익률이 높은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부품인가를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일이야 카시트잖아요. 그래서 이런 카시트 측면에 놓고 봤을 때 과연 이게 얼마만큼의 부가가치를 낳을 수 있을지는 좀 고민이 필요하겠죠. 물론 물량 자체는 현대차, 기아차 잘 팔리면 계속 증가는 하겠지만 문제는 이익률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차가 계속 10% 이상의 이익률을 꾸준하게 낸다면 모르되 만약에 다시 10% 아래로 떨어지면서 완만하게 내려가는 모습 보인다면 가장 먼저 이익률을 조정시킬 수 있는 건 1차 벤더들이거든요. 그렇다면 화신이라든지 한일이라든지 단순한 제품들을 만드는 업체들은 조금 힘들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이제 중요한 건 그렇다면 부가가치 상대적으로 높은 게 뭐냐? 전장 부품 쪽이라는 거죠. 전장이요? 예, 최근에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계속 나아지고 있는 게 뭐냐면
스마트카로 가기 바로 이전 단계. 그러니까 차에 있는 ECU라고 하는 반도체 여러 가지들을 접합해서 굉장히 이제 스마트화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나아가게 되면 스마트폰 하나 딱 끼면 스마트폰과 연동돼서 모든 것이 움직이겠지만 지금은 그 전 단계.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자동차의 일부 기능들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와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전장 부품들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에서 전장 부품을 수출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없습니다. 만도라든지 현대모비스 정도. 두 군데. 네, 그리고 현재 지금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것이 SUV, 미니트럭이 대세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와 관련된 부품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기업들이 현대위아, 만도, 뭐 이 정도거든요. 그리고 현대모비스는 대부분 자동차의 모든 모듈을 공급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관련주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뭐 이런 종목군들 정도와 함께 우리나라 종목이 아니라 거의 이제 뭐 미국 주식이라고 볼 수 있는 할라비스톤 공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분율의 외국 비중이 엄청나게 높고 실제적으로 이제 포드 쪽에 워낙 납품을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포드 자동차도 한국 시장에서 의외로 좀 많이 팔리고 있거든요. 특히 링컨 모델 같은 경우가 뭐 그런 경우를 놓고 봤을 때 전 세계 공조 시장의 한 2위권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할라비스톤 공조가 제일 밸류에이션이 비싸긴 하지만 어쨌든 포드의 주가가 꺾이지 않는 이상은 이들 종목 정도는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셔서 여러 가지 좀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셨을 것 같네요.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김종현 애널리스트와 함께 봤습니다. 스마트머니의 선택이었습니다.